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자동차 보험의 이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3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거는 이제 보상 처리 절차인데요. 여러분이 실무에서는 이 사고 처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요. 보험회사에다가 사고를 접수하겠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분이 어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지 보험 계약 사항을 확인하고요. 필요한 사고 처리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 조사를 하고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하죠. 우리가 앞서서 어떤 걸 공부하셨냐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분이 오시면 그 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라는 항목이 있었죠. 그럼 왜 그런 거냐면 보험회사가 이렇게 치료비를 지불 보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불 보증이 끝나고 나면 보험금을 산정하는데 이 산정된 보험금을 피해자분이 동의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보험금 지급 합의를 해야 되고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지급되고 나면 그 지급 내역을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그걸로 인해서 향후에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안내하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보장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세부적인 보장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대인배상 1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이에요. 그래서 보상 내역이 딱 정해져 있죠. 사망 같은 경우는 1인당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딱 정해져 있고 여기에 제가 한 가지는 더 기억하자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사망 같은 경우는 최고 1억 5천도 중요하지만 최저 2천만 원도 같이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대인배상 2 같은 경우는 대인배상 1에서 보상을 하고요. 그걸 초과한 보험금, 손해 이런 거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배상 1의 보상 한도를 넘는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게 되고 지급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요 세 가지를 지급을 하고요. 요 세 가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인배상 2의 사망보험금이에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사망보험금이 있고요. 부상보험금이 있고요. 후유장애보험금이 있어요. 근데 그 아래에 세부적인 지급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망보험 같으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부상보험 같은 경우는 뭐 수색 구조비라든지 아니면 뭐 치료비라든지 위자료 동일하게 지급하고 뭐 이런 형태의 항목이 있고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가정간호비라든지 수익 상실액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거든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다음 중 사망보험금의 지급 항목이 아닌 것은 하면 요 세 개를 써놓고 나머지 한 개를 넣어놓고 골라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따라서 세부 지급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사망에는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장례비 같은 경우는 장례에 소요된 비용 해서 5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요거를 300만 원으로 시험에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500만 원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위자료 같은 경우는 사망자 본인과 유가족의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는 사망하셨으니까 본인한테는 위자료를 안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런 지문이 나와요. 아니에요. 사망자와 유가족 모두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기준 시점이 만 65세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맨 밑에 보시면 취업 가능 연한을 우리가 65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5세 전에 만약에 사망하셨으면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금액이 지급이 돼야 되고요. 65세 이후에 실제로 취업을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상관없이 일단 취업 가능 연한을 지나셨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8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요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8천만 원의 반, 4천만 원 해가지고 이 밑에 65세 이상자를 4천만 원이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8천만 원, 5천만 원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상실수익액은 이분이 취업 연한 전에 사망하셨으면 그 기간 동안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거를 보상해주는 개념이 상실수익액인데 이거는 이 산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그냥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음 중
사망보험금의 상실수익액 계산하는 산식으로 올바른 것은 하니까 여러분이 공식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생활비는 어차피 들어가니 이거는 사망하신 분 본인 혼자 쓰시는 돈이 아니니까 그 생활비는 뺀 나머지를 잃어버린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사망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사망하셨고 보험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지금 수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수에다가 뒤에 보면 취업 가능 월수, 지금 65세를 우리가 취업 가능 연한으로 보니까 지금부터 65세까지 만약에 일을 하셨다면 몇 개월 동안 버실 수 있었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요 계산한 월수에 따라서 얼마를 계산해 주면 상실 수익을 보전해 줄 수 있을지를 저희가 미리 계산해 놓은 개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라이프니츠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될 게 세 가지인데, 첫째, 월평균 현실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생활비를 빼준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사망일부터 보험 지급일까지 월수와 라이프니츠 개수를 더해준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해 놓은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거와 이 월 개월수를 라이프니츠 개수를 곱해준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는 공식을 여러 개 나열하고 골라라 할 때 소득액에서 생활비를 빼지 않고 계산하는 공식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곱하기와 더하기를 바꾸거나 둘 다 곱하거나 둘 다 더하거나 이런 공식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비 빼주는 것과 월수와 라이프니츠 개수를 더해주는 것과 그 둘을 곱해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월평균 현실소득액이라는 게 뭐냐? 실제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고,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현실소득액에다가 생활 비율을 곱해주는데 이 생활 비율은 일괄적으로 3분의 1을 곱해줘요. 적어도 소득의 3분의 1은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것이 전제인 것이죠. 그리고 취업 가능 연한은 65세. 이 65세도 55세, 60세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자동차 보험에서는 65세로 계산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부상보험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상보험금은요, 일단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그리고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간병비라는 것이 있고요. 간병비, 그 다음에 기타 부상보험금 해서 항목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대인비상2 부상보험금에서는 다음 중 부상보험금의 지급 항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각각의 제목들 잘 기억하시고 이때 요 사망보험금이나 아니면 후유장애보험금에 있는 거를 섞겠죠. 섞어서 문제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제일 많이 섞이는 게 뭐냐면 가정간호비가 섞여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가정간호비는 후유장애보험금의 지급 항목이에요. 요거는 구별하셔서 먼저 기억하시고요. 구조수색비는 사고가 났을 때 구조를 하거나 수색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사회통념상 필요타당한 실비를 인정해주고 있고요. 치료관계비는 입원료, 응급치료비, 호송비, 진찰료 이런 것들을 치료관계비로 저희가 정의하고 있고요. 위자료, 사망보험금은 본인이 지금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피보험자 본인과 유가족의 위자료지만 부상보험금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본인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상해 급수에 따라서 1급 200만 원부터 14급 15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휴업손해, 부상을 당하셔서 일을 못하시면 그 휴업에 대한 손해를 우리가 보상하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우리가 휴업손해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 요 85%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숫자예요. 지문에 그냥 단순하게 70%, 90%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맨 밑에 보면 계산 문제 형태로도 간단한 거고 단순하지만 계산 문제 형태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85%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하루 동안의 수익 감소액에다가 며칠 쉬셨는지 휴업 일수를 곱해주고 그거에 100분의 85, 85%를 지급한다. 이런 개념인데 밑에 두 개 보면 가사종사자, 가사종사자는 전업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수입이 없으니까 이분은 무직자니까 이런 휴업손해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질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사종사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틀린 거예요. 가사 종사자는 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 감소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밑에 보시면 유아라든지 연소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실질적인 무직자인 경우에는 진짜로 수입이 없는 것이니까 이때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휴업 손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사 종사자는 일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 감소액을 계산한다는 거는 꼭 기억하시고, 자, 밑에 단순한 문제 한번 볼게요. 일일 수입 감소액이 10만 원이고요. 휴업 기간이 10일이래요. 이때 휴업 손해는 얼마냐? 10만 원 곱하기 10일 하면 100만 원이고요. 그거의 85%니까 85만 원이겠죠. 정답은 85만 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계산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85%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상보험금 중에 간병비 한번 살펴볼게요. 간병비는 최대 60일 한도고요. 이 60일도 뭐 90일, 180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60일 잘 기억하시고 실제 입원 기간 동안에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의 상해 구분상 1급에서 5급에 해당해야 되고요. 간병을 받으려면 좀 그 어떤 증상이 좀 중해야 되겠죠. 1급에서 5급 상해면 굉장히 중증인 거예요. 많이 다치시거나 많이 아프신 거거든요. 그래서 1급에서 5급 해당자인 경우에 지급을 하고요. 동일 사고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또는 1급에서 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자, 자, 7세 미만자인데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이런 중한 장애를 입게 되면 그 7세를 누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 돌봐주는 개념으로 우리가 간병비를 지급하겠다는 개념이에요. 여기 보시면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때는 그 금액은 다 지급한다. 이 얘기인데, 자, 이게 뭐냐면 과실상계를 다 하고 나서 치료관계비, 직접 치료한 돈하고 이 간병비를 합산했는데 이 금액이 지금 과실상계하고 나서 봤더니 부족해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치료비 뭐 500만 원 나왔고 간병비 100만 원 나와서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과실상계하고 저한테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이 4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데 들어간 돈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산 금액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치료비, 치료관계비하고 간병비는 실제 손해액만큼은 지급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지문은 참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계산 문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 기타 손해배상금은 입원하시게 되면 입원 기간 중에 한 끼당 4,030원. 만약에 병원 식사를 이용하시면 병원 식대를 제공하지만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 한 끼당 4,030원. 그리고 통원하신 경우에는 실제 통원 일수에 따라서 하루에 8,000원, 뭐 교통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급해 드려요. 요거는 뭐 아직까지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치료 관계비가 30만 원이고요. 휴업 손해가 150만 원이고요. 기타 손해배상금이 20만 원이고요. 가정 간호비가 100만 원. 그리고 피해자 책임이 40%다. 이때 부상보험금은 얼마가 나가느냐, 이런 문제죠. 자, 부상보험금은 치료관계비 일단 부상보험금이고요. 휴업손해, 이거 부상보험금이죠. 그리고 기타 손해배상금, 이것도 이제 부상보험금이고, 가정간호비는 후유장애 보험금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만 원에 150만 원에 20만 원 하면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피해자 책임이 40%니까 우리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60%를 받을 수 있는 거죠. 40%가 과실상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30에 150에 200에 60 하면 우리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 치료 관계비보다 많이 나오니까 120만 원을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간병비가 있고 여기 지금 예를 들면 간병비가 예를 들면 50만 원 있고 50만 원 있고 피해자 책임이 90%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200만 원에 50만 원 더하면 2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30만 원, 150만 원, 그다음에 20만 원 해가지고 2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간병비가 들어가면 50만 원 더하면 2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피해자 책임이 90%니까 우리는 얼마만 받을 수 있어요? 10%밖에 못 받죠? 250만 원에 10%면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들어간 치료 관계비는 30만 원.
간병비는 50만 원, 80만 원이거든요. 내가 과실상계를 했더니 받을 수 있는 돈이 25만 원인데 실제로 치료비하고 간병비는 80만 원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80만 원은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간병비 합산액보다 적더라도 그 금액은 지급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 대인배상2의 후유장애 보험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부 항목이 지급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위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상실수익액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 가정간호비라는 게 하나 있는데 마침 여기 써 있죠. 가정간호비라는 게 있어서 항목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정간호비는 부상보험금이 아니고 후유장애 보험금이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위자료를 살펴보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을 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거기 때문에 이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하는 것은 후유장애 지급률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걸 가지고 본인에게 지급하는데 역시 65세 미만이냐 65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기준 금액은 달라지고요. 65세 미만이 더 많겠죠. 4,500만 원,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노동 능력 상실률을 곱해주고 뒤에 85%를 곱해줍니다. 뒤에 노동능력 상실률하고 85%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꺼번에 기억하시고 다만 나이에 따라서 4,500만 원, 4천만 원 기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 금액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밑에 보면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가정간호비니까 간병비처럼 가정에서 간호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인 경우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라는 건 후유장애가 엄청나게 심해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에 우리 사망보험금의 위자료에 준해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8천만 원, 그리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뒤에 노동능력 상실률 곱하기 85%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은 사망보험금의 기준금액과 동일하다. 8천만 원, 5천만 원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상실수익액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때 앞에 우리 사망보험금에서 계산한 것처럼 산식이 있어요. 차이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 산식을 어디에서 물어보든 간에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챙겨두셔야 됩니다. 첫째,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아까 사망보험금에서는 여기서 뭘 뺐죠? 여기서 생활비를 빼줬는데 후유장애 보험금에서는 생활비를 빼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고요. 노동능력 상실률 곱하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더하기 라이프니 지겠으니까 여기 지금 노동능력 상실률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간 거고요. 마찬가지로 더해서 곱해주는 건 같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식도 기억해 주시고 이때 중요한 거는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빼는 것은 뭐다? 사망보험금이다. 그래서 후유장애 보험금은 생활비를 차감하지 않은 월평균 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거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에 가정간호비인데요. 가정간호비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인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분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기억할 거는 반드시 일시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나누어서 연금처럼 정기금으로 매월 나누어 받거나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일시금으로 받아야 된다. 또는 매월 정기금으로만 받아야 된다. 틀린 지문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역시 100%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대물배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물배상에서 첫 번째는 탑승자 및 통행자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는 보장을 해주는데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고요.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이때 마찬가지로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 제외가 되고요. 보상되는 소지품은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워크맨, MP3, CD 플레이어, 전자사전,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요게 보상이 되고요. 요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고 있지는 않은데 맨 밑에 보면 노트북은 3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한다. 뭐 이런 형태의 지문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물어보는 거죠. 노트북이 대상이냐 아니냐, 한도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한도가 3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은 한도가 200만 원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분실과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물배상의 세부적인 지급 한도를 보면 첫 번째 수리 비용이라는 것이 있죠.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같은 것들을 수리해 주는 비용이에요.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우리가 수리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요. 수리비는 원상 회복을 하는 비용이고 열처리 도장료, 우리 차량 같은 경우 도색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열처리 도장료를 보상을 해주는데 열처리 도장료는 차량에 관계없이 전액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시험에 120%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직전 가액을 한도로 한다. 가액의 100%를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차량 가액보다 20% 정도는 추가되는 것들 보상 한도를 초과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액이나 100%가 아니고 120%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 개업이라는 건 뭐냐면 다음 중 대물배상의 지급 세부적인 지급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수리비, 2번 교환가액 뒷페이지에 있는 것들 쭉 나열하고 여기에 개호비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호비는 대물배상이 아닌 거죠. 개호라는 단어는 예전에 저희가 간병비를 이제 개호비라고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간병비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환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직전의 가액 그리고 동종의 대용품 취득 비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나는 이 차 말고 똑같은 다른 차로 바꿔주세요 했을 때 그 바꿔주는 비용을 우리가 교환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 비용이 가액을 초과해서 폐차를 하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환해주는 그런 교환 가액을 보상을 하는데 밑에 보시면 등록세, 취득세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교환을 할 때는 등록세나 취득세를 포함해서 보상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경락 손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차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원상복구는 하더라도 새 차인데 차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한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보상해서 만약에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차라면 그 차가 사고 났을 때는 원래 원상복구 하는 것보다 일부를 더 지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 하락 손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출고 시점이 중요하겠죠. 출고 후 5년 이하 그 다음에 수리비용이 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지급한다. 그러니까 새 차량의 기준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새 차인데 살짝 기스 났으니까 이거 더 많이 주세요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5분의 1 정도의 손상이 발생한 그런 사고에 대해서만 시세 하락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출고 후 1년 이하인데 20% 이상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20%를 추가로 더 지급하고요. 출고 후 1년에서 2년 이하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15%를 더 지급하고요. 2년에서 5년 사이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10%를 더 지급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2년까지만 지급했던 것이 5년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는 특히 더 잘 기억하셔야 돼요. 1년은 20%, 1년에서 2년은 15%, 2년에서 5년은 10%. 요 숫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 밑에 보시면 자동차 가액이 2천만 원이고 출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했고 수리비가 800만 원 나왔다. 그리고 과실상계할 수 없는 무과실 사고다. 이랬을 경우에 시세 하락 손해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볼게요. 일단 자동차 가액이 2천만 원이에요. 1년 6개월 됐으니까 두 번째 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하나 확인해야 되냐면 손해액이 가액의 20%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수리비용이 얼마예요? 800만 원이에요. 2천만 원에 20%면 400만 원인데 20%를 넘었네요. 그럼 이거는 시세 하락 손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무과실이니까 손해액 지금 수리비 800만 원에 몇 프로 더 줘야 돼요? 15% 더 줘야 되죠. 그러면 120만 원이 지급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계산 문제에 대비해서라도 20%, 15%, 10%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다음에 우리 대차료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차료라는 것이 있고요. 영업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차료는 뭐냐면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맡겼어요. 그럼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움직여요?
이럴 때 차를 빌려서 운행하는 렌트카 비용을 우리가 대차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급의 최저 요금의 대여 자동차의 대차 요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동급이고요. 그 다음에 요금이 가장 낮은 렌터카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대차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겠죠. 그러면 그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대여 자동차 요금의 30%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고요. 인정기간은 수리 완료 시까지 30일 한도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 수리가 30일 넘어가더라도 렌터카 비용은 30일치까지만 지급을 한다는 얘기고요. 수리가 불가하다 이럴 경우에는 10일 한도로 지급하는데, 중요한 건 일단 동급의 최저 요금이다 라는 거하고 30%, 이거는 뭐냐면 뒤에 대차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와요. 아니요, 교통비로 30%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한도가 가끔 나와요. 이거 30일 한도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동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동급의 최저 요금이라는데, 동급은 연식과 배기량이 유사한 것을 동급이라고 한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지문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휴차료라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대차료하고 다른 개념인데, 제가 영업용 차량이에요. 그럼 이 차를 가지고 계속해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을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내 차가 지금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었죠.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휴차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이거나 건설 기계가 영업 손해를 입은 것을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보상하느냐? 하루 동안의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 뭐 기름값이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경비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빼주고 휴차 기간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일일 영업 수익 같은 경우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증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30일 한도로 지급을 합니다. 자, 인정기간은 수리기간 완료 시까지 30일 한도고요. 수리 불가 시 10일, 대차료하고 같은 것이고, 요건 여러분이 뭘 또 하나 정리하셔야 되냐면 요게 어떤 항목이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사업용 자동차의 영업 손해를 지급하는 것이 대차료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대차료는 렌터카 비용이고 휴차료는 영업 손실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자, 영업 손실은 휴업으로 인한 상실 영업 손해액을 지급하고 마찬가지로 30일 한도로 지급을 합니다. 요건 예를 들면 제가 개인 택시여서 내 차가 쉬기 때문에 발생한 것에 대한 휴차료라면, 이 영업 손실은 뭐냐면 회사 택시라서 그 회사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 요것이 영업 손실의 개념이에요. 개념은 여러분이 다르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자기 신체 사고로 넘어가 볼게요. 자기 신체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면 쌍방 사고다. 자동차 둘이 부딪혔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대인으로 배상을 해주고 내가 다친 거는 대인으로 보상을 받겠죠. 근데 나 혼자 발생한 나 홀로 사고다. 예를 들면 제가 혼자 가다가 미끄러져서 갓길에 부딪혔다.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곳이 없잖아요. 이럴 때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지급보험금은 단독 사고 또는 일반 과실 사고일 경우에 사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요. 부상이나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인을 만약에 물어준다. 그 자동차 보험에 대물 보상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러니까 대인 보상을 가지고 상대방이 다친 거를 우리가 물어줄 때는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보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사고, 단독 사고로 자기 신체 사고 보상을 받을 때는 등급별로 받아요. 그러니까 1급부터 14급까지 각각의 부상 등급별로 얼마 정도의 얼마를 보상하겠다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금액을 보상받기 때문에 실제 내가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급별 가입금액 한도로 받는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쌍방과실 사고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에다가 비용을 더하고요. 공제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요. 자기 신체 사고는 원래대로 하면 과실 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쌍방 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과실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과실 상계를 서로 하잖아요. 가해자, 피해자 몇 프로 이런 거 하죠. 그거에 따라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에 지급하게 된다는 거
단독 사고냐 쌍방 과실 사고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자, 단독 사고와 쌍방 과실의 보험금 계산 방식은 동일하다? 틀리죠. 예, 일반 단독 사고 같은 경우는 과실 상계하지 않고요. 쌍방 과실 사고 같은 경우는 과실을 상계하기 때문에 공제액이 발생한다는 게 차이점이고,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손해는 보상한다. 요거는 당연히 보상을 합니다. 요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면책사항이 있어요. 보상하지 않는 거는 1번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상하지 않고요. 두 번째,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요. 3번, 시험용, 경기용, 경기연습용으로 사용해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이런 걸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손해는 보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기 차량 손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쌍방 사고인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대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 혼자 단독 사고다 이러면 내 사고에 대해서 내 차를 내 보험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차량 손해입니다. 첫째,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요. 가입금액 한도로. 그래서 만약에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클 경우,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크다는 건 차량 가액보다 보험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왜?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차가 2천만 원짜리인데 자기 차량 손해를 예를 들어 3천만 원 가입을 했다. 현실적으로 가입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가액 한도로 아마 가입을 하실 텐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가액 한도로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겠죠. 예, 가입 금액과 가액 비교해서 가입 금액이 크면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서 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 보면 이제 도난 손해가 있어요. 도난 손해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나서 3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하실 수 있고요. 30일이 경과해서 못 찾으면 차를 완전히 잊어버린 걸로 생각해서 전손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를 찾았다. 예, 도난 신고해서 30일 동안 못 찾았는데 자동차를 찾았다.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보험금을 반환하고 차를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그 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서 대위를 행사하시든지,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 차량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매각해서 보험금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찾은 경우 보험금을 반환하고 자동차를 회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도난 중에 파손 손해가 있다면 보상을 하고요. 예, 보상하지 않고요. 일부 도난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난당한 차를 찾았어요. 근데 도난당한 사이에 파손됐어요. 이거 보상해 주세요. 이건 안 해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일부만 도난당했어요.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뭐 내비게이션만 떼갔다거나 타이어만 가져갔다거나 문짝 하나 가져갔다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요 제외되는 부분 기억하시고, 요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자기 차량 손해인 경우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한다. 대물인 경우에는 보상해요. 그런데 자기 차량 손해에는 시세 하락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요. 두 번째, 영업 손해를 보상한다. 대차료를 보상한다. 대물인 경우에는 보상하지만 자기 차량 손해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도난 손해는 신고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거든요. 도난 손해인 경우에는 신고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30일 경과 후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찾았으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되찾아가야 된다. 아니에요. 반환하고 자동차를 가져오실 수도 있고 소유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귀속된다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항목들 챙기시고요. 면책사항 한번 볼게요. 일부 부속품만 도난당하거나 타이어에만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거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도난이 아니더라도 자기 차량 손해니까 제 차에 아침에 갔더니 주차장에 누가 타이어를 다 펑크내놨어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책이고, 경기용, 시험용으로 사용해서 생긴 손해에 흠, 마멸, 부식, 녹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역시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전손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하고 계약은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 복원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사고가 나서 차량가액 전액을 보상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약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홍수에 의한 차량 침수 손해는 보상한다. 그래서 다른 건 안 되지만 요거는 된다는 것이고, 밑에 보면 자차 손해보험금 지급 시 자기 부담금은 무조건 공제한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요거는 아니다라는 거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차량 손해에서 자기 부담금인데요. 내 차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때 일정 부분은 내가 부담하겠다. 부담금이 클수록 보험료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항목대로 물적 사고의 할증 기준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정해져 있고요. 자기 부담금을 20%, 20%, 20% 이렇게 정해놓고 최소 얼마, 최대 얼마 부담하겠다.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사고가 났을 때 그 선택한 것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은 본인이 지불하는 거거든요. 밑에 보면 할증 기준 금액이 200만 원이고 정률로 20%를 내가 자기 부담하기로 했다. 이럴 때 차량 손해액이 5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정률로 20%니까 500만 원에 20%면 지금 100만 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지금 그 할증 기준 금액이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면 여기에 해당하죠. 할증 기준 금액 200만 원이니까 손해액의 20%고 최대 50만 원, 최소 20만 원이죠. 여기는 지금 500만 원 사고가 나서 지금 100만 원이 계산이 된 거예요. 근데 최대가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50만 원만 부담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150만 원짜리 사고가 났다. 그럼 20%가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소 최대 사이 가격이죠. 이거는 그냥 30만 원 부담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50만 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50만 원에 20%면 10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최소 20만 원인데 10만 원이니까 이때는 최소 20만 원을 부담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실무에서 사고가 나시거나 사고에 대한 조언을 하실 때 필요한 거지만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기왕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실상계라는 건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을 책정해서 보상하는 금액 중에서 그 비율만큼을 차감하는, 이게 이제 과실상계가 되겠죠. 보험금에서 피해자 측 과실 비율에 따라서 상계를 하게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과실상계한 후 금액이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 관계비와 간병비는 보상하겠다라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대인배상 원 사망보험금이 과실상계 후 2천만 원에 미달한다. 이 대인배상 원은 사망보험금이 최고 1억 5천, 최저 2천을 꼭 기억하자 그랬죠. 2천에 미달하더라도 최저 2천이니까 2천만 원까지는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과실이 90%고 손해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10%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죠. 이럴 경우에도 2천만 원은 보상이 된다는 것이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가 된다. 대인배상 1, 2, 대물,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과실상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개는 과실상계가 적용이 안 돼요. 자기 신체 손해하고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자기 신체 사고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고요. 자기 차량 손해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와 자기 차량 손해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손익상계. 사고로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사고로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다든지, 뭐 특정한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상계하고 지급한다는 뜻이고요. 동승자 감액.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제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운전하고 사고 났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받는 건데 옆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동승자는 왜 동승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동승을 한 부분에 대한 감액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승한 유형별로 감액을 하는데, 다만 승용차 함께 타기, 우리 카풀 운동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런 카풀 제도에 따라서 자동차에 동승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감액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액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고, 기왕증, 원래 있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고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하는데, 다만
사고로 인해서 그 증상이 더 커졌다, 추가됐다거나 악화됐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기왕증 같은 경우는 치료 관계비는 보상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틀린 지문이고요. 추가된 부분도 보상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왕증과 관련된 보상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음주와 무면허 사고는 해서 안 되는, 정말 안 되는 사고인 거죠. 요거는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을 보상하는지, 어떤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지, 그걸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음주 같은 경우에는 대인 원투, 대물, 그 다음에 자손, 무보험차 다 보상을 하는데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무면허 같은 경우는 대인배상 1은 보상을 해요. 그런데 대인배상 2는 보상하지 않고요. 대물은 왜 세모냐면 대물에도 의무보험이 있죠. 2천만 원까지는 보상을 해요. 그런데 2천만 원 넘어가는 것은 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의무보험은 보상하지만 의무보험이 아닌 것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손, 그 다음에 무보험차상에는 보상을 하지만 역시 자차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와 무면허일 경우에 어떤 담보는 보상을 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보상을 할 때 자기 사고 부담금이라는 걸 내셔야 돼요. 그래서 대인 사고인 경우에는 음주 300만 원, 대물 사고인 경우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 무면허인 경우에는 어차피 대인배상 2는 보상하지 않으니까 대인배상 1인 경우에 300만 원, 그 다음에 대물배상의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100만 원은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고 부담금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맨 밑에 보면 피보험자가 사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보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을 하고 나중에 사고 부담금은 별도로 청구해서 받는, 그래서 미납한 경우에도 보상은 한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어떤 담보에 보상하는지, 사고 부담금은 얼마인지, 미납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중심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 관련된 건데요. 자, 사고가 발생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는 사고당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 아까 우리 음주나 아니면 무면허하고 같은 그런 사고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주정타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한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외한다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요 부분에서는 시험에 요 사고 부담금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 보험금이에요. 약관에 따라서 지급할 금액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지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금액의 50%를 우리가 가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화재보험처럼 추정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 틀린 거고요. 대인배상 1 한도 내에서만 지급한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급이 예정되는 추정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하게 되고요. 자,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면 지급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럼 지급할 보험금이 없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가지급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겠죠. 왜?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지급할 보험금이 없는데 미리 줄 것도 없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 대물배상의 우선 지급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인, 대물 모두 가지급은 가능하고요. 가불금 미지급 시 보험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불을 요청했는데 이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요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여러분이 요 지문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가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이거나 아니면 뺑소니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보상받을 곳이 없잖아요. 이럴 때 11개 손해보험회사에서 기금을 모아서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을 도와주는 제도, 이게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에요. 개념 한번 볼게요.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고요. 관련 기관별로 보면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어디냐?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이다, 금융위원회다, 손해보험협회다. 틀린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감독하고 있고요. 손해보험협회는 그 기금을 수납하고 관리하고 운용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하고요. 11개 보장사업사, 결국 손해보험 회사들이 되겠죠. 그 회사들이 보장사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꼭 기억하시고, 지원 금액은 우리가 통상적인 의무보험의 지원하겠죠. 그래서 사망 같은 경우는 최저 2천에서 최고 1억 5천, 부상 같은 경우는 최고 3천만 원, 그리고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최고 1억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문에 뭐가 나오냐면 대인배상 원의 약관 지급 기준과 동일하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무보험차에 의한 수리비도 보상한다. 무보험차에 의한 수리비 같은 것들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사망 시 최저금액 없이 2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둘 다 틀렸죠? 최저금액 있고요. 2천만 원. 그리고 2억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하죠. 여러분이 여기 지원 금액도 잘 기억해 두시고, 청구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보장사업 대상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청구하냐면 11개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거죠. 간혹 가다가 국토교통부에 청구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는데, 청구 자체는, 그 업무 자체는 11개 손해보험회사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개 손해보험회사에다 청구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청구권자는요, 청구처는 11개 손해보험회사인데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 또는 상속권자, 사망하셨으면 유가족 중에서 상속권자가 청구하실 수 있고요. 구비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나 검안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필요 서류 같은 것들을 구비하시면 되고요. 간혹 이 구비서류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을 청구하기 위한 구비서류가 아닌 것은, 이때 많이 나오는 지문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들은 필요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대상 볼게요. 사업 대상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대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도난 차량 또는 무단 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 그래서 보유자는 면책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을 도난했어요. 그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피해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차량 소유자가 있을 거잖아요. 보유자. 도난을 당해서 그 훔쳐간 사람이 일으킨 사고인데 보유자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유자는 면책이 되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는 보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 가능하다. 자, 보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건 그 보유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유자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청구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보유자가 면책인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지문도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요하지 않는 차량의 자동차 사고. 우리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거 있죠? 유엔군 또는 미군 자동차, 특정한 구간에서만,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대상이 아니고요. 두 번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세 번째, 산재보험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이미 받을 수 있다면 이 제도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보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제도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 예를 들면 뺑소니는 잡을 수 없겠지만 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배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배상을 받았으니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공동 불법행위 사고로 한쪽의 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예를 들면 한꺼번에 두 대의 사고가 났는데 하나는 무보험이고 하나는 책임보험을 들고 있다. 그래서 그 한쪽의 책임보험으로 내가 보상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밑에 보시면 동승자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보상이 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예, 본인은 청구를 해야 되지만 동승자 같은 경우는 내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으로 보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승자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혹 본인과 동승자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청구 기간은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다. 1년 안에 해야 된다. 바꿔서 많이 문제가 나고 있어요. 3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과실에 대한 분쟁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과실 비율은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고요. 과실을 결정하는 절차 등이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합의가 곤란한 것이 일반적이고, 사고 장소에서 만약에 분쟁을 심하게 하면 2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과실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 분쟁을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과실 비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서로 간에 분쟁이 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요거를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요거를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업 감독 규정 시행 세칙 및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미리 정한 기준, 인정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참조를 해서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참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정 기준에 따라서 과실이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의가 있다, 이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이지 법적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곤란하다 이러면 이미 재판을 통해서 나온 판결례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에 따라서 과실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과실 분쟁이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 기관은 크게 3개입니다. 첫째, 손해보험협회 안에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다가 조정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할 수 있고, 두 번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금융감독원에 손해보험 분쟁 조정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시할 수 있는데, 여기 시험 문제 가장 간단한 거는 과실 분쟁 처리 기관이 아닌 것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경찰은 그 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해당이 되지만 경찰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밑에 보면 위원회는 재판에 불복하는 분쟁권을 심의 조정한다라고 돼 있는 지문이 있는데, 이것도 틀린 지문이에요. 왜 그래요?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는 그 당사자들이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는 건데, 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인 거죠.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재판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는 설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설명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고, 자, 분쟁 해결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자, 교통사고 조사를 하고요. 과실을 산정하고요. 보험사 당사자 간의 과실을 협의하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소송을 해서, 만약에 불복하면 소송을 해서 확정하는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조사는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조사를 할 거고요. 과실은 그 과실 조사 사실을 토대로 이때 저희가 사용되는 게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이런 걸 사용해서 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 과실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합의하면 그냥 분쟁은 종료되고 보험금 지급하면 되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에 가겠죠.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요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정안을 내겠죠. 그 조정안을 인정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인정을 못하면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가입 보험사가 대행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확정이 되면 판결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확정이 되는 이런 순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해보험 우리 3편 손해보험편을 전부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제4편 제3보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